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북과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군입니다. 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이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그 이지성 작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다들. 예, 그분의 신작 에이트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성 작가를 먼저 좀 살펴보면은요. 예, 본명은 고요셉 씨고요. 2007년에 이 여자라면 힐러리처럼이 좀 대박을 냈죠.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40만 부 이상을 기록하면서 이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스타 작가입니다. 이 인문학 전도사라는 이제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인문학 관련 이 자기계발서 서적 중에는 뭐 가장 유명한 작가군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책 판매 부수가 엄청나고요. 그에 비례해서 인세가 뭐 2016년 기준으로만 해도 한 7, 80억? 그 이상이 넘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작가 이전에는 이제 그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을 좀 했었죠. 근데 이제 뭐 본인도 이후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 글 관련, 그러니까 저술 활동에 매진하느라고 선생님 역할을 충실하게는 못했다는 그런 내용을 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네요. 이 이지훈이라는 필명으로 이 학교 복사실에서 원고를 무더기로 복사한 뒤에 이 출판사 2, 30곳에 막 보냈지만 뭐 글을 처음 쓰는 그 상황이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도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육 관련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고 자주 좀 결강을 했기 때문에 학점은 뭐 매우 낮은 그런 수준이었고요. 원래는 이제 그 전북대학교 법대로 학사 편입을 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초등 임용고시에 응시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서요. 그래서 뭐 군입대를 늦추기 위해서 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IMF 이후에 명예퇴직을 메꾸기 위한 이 대량 신규 채용이라는 당시에 좀 정책적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임용고시 응시 자격이 생겼고 뭐 군대 제대하기도 전에 이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합격을 한 거죠. 거의 꼴찌. 예, 그 성적으로 커트라인에 딱 걸렸다고 합니다. 이 실력이 안 된다는 사실을 좀 깨닫고요. 좀 더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가혹하게 자신을 담금질했다고 해요. 뭐 본인 말이니까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첫 3년간 약 2천여 권의 책을 읽고 150여 권을 필사했으면서, 그리고 이제 유명 작가의 자서전, 인터뷰, 닥치는 대로 수집하고 베끼고 모사하면서 창작하고 그런 좀 작가 수련의 길을 좀 겪었죠. 여기 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집안의 빚도 좀 물려받은 뭐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개인이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군대를 제대하고 교사 생활을 시작할 때 약 4억 원, 5억 원 이상이 되는 이제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정상적인 교사 생활을 해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죠. 그래서 이 작가의 길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고 아주 가혹하게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냉정하죠.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97년, 98년도에 낸 시집들, 책들, 그리고 2003년부터 2006년에 낸 자기계발서 총 10여 권 중에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은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까지 국내 총 80여 곳 이상의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고요. 이를 본 이제 동료 교사들이나 지인들은 아무도 안 읽는 책만 쓰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했다고 합니다. 이지성 작가를 가장 아끼는 한 친구도 14년 동안 글을 써서 안 됐으면 이제 안 되는 거니 그만해야 되지 않겠나. 가슴이 아프다. 너도 정신 차려서 결혼도 하고 정상적으로 살면 좋겠다라고 해서 본인을 위하는 마음인 것은 알겠지만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회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7년에 가까스로 여자라면 힐러리처럼이 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그 이전에 발표되었던 이 꿈꾸는 다락방, 이 책에 대한 부분도 좀 재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덩달아 좀 잘 팔리게 돼서 이후로는 이제 책만 냈다 하면 많은 인세를 받게 되는 이제 소위 스타 작가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전업 작가 생활이 가능하게 되면서 본인에게 맞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교직도 그만두게 되었고요.
한창 잘 나갈 때는 이제 대기업 기준이긴 하지만 강의료가 시간당 500만 원 가까이 육박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그런 프로였어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유명하죠. 유명 그 당구 선수 차유람 씨.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읽고 그 인문 고전 독서 모임에서 이 이지성 작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좀 매력을 느꼈다고 해요. 뭐 이지성 작가의 성공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이 있기도 합니다. 일단 2006년, 7년 이때가 그 서브프라임 직전이잖아요. 버블이 터지기 직전엔 항상 호황이 옵니다. 경제적 호황기이기도 했고요. 사회적 낙관론이 이 당시에 좀 대중을 지배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인문학 기반 자기계발서도 이지성 작가 책 말고도 여러 권 아주 많이 팔렸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이제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로 이 대중적 낙관론이 급격히 붕괴됐습니다. 그 자리를 좀 비관론이 채웠죠. 현실적인 책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인 공부법 그리고 업무 방법에 대한 뭐 스킬 이런 책을 읽고 비관적인 사회 현실에 대한 책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학 대중 교양서를 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이든 간에 자기계발류의 이런 대중 교양서가 낄 자리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지성 작가의 책도 서서히 그 힘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예전에 냈던 책들이죠. 꿈꾸는 다락방, 그리고 일독, 이독. 그러니까 기존의 자기 서적들을 계속 소위 말하면 좀 우려먹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관련해서 사실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책 자체가요. 물론 내용 자체는 좀 읽을 만한 부분이 많고요. 뭔가 좀 깨달음에 자극을 주는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하지만 일단 도용이나 뭐 인용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 이 주석이 부재된다거나 표절이 심하고 자기가 쓴 책을 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좀 도돌이표 재탕 이렇게 하는 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열풍이 한번 불었잖아요. 외국 서적으로. 그 아류작인 꿈꾸는 이 다락방을 같은 해 낸 것도 이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또 그 자신에 대한 비판에 좀 지나치게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그런 말도 좀 듣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 상당 부분이 사회의 잘못된 부분, 좀 비효율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비판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은 참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때로는 이 비판을 이 자신에 대한 이 무조건적인 공격이나 뭐 단순한 비난으로만 여기고 이를 회피하고 무시하고 뭐 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센 내용도 많이 좀 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뭐 언론이라든가 다른 뭐 비평가 작가들이 이 하는 말에 이 현혹되지 말고 무조건 자신을 믿으라는 뭐 약간 좀 선민사상, 뭐 사이비 종교스러운 그런 말도 좀 많이 합니다. 자기계발서 책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보통 이렇게 믿으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더더욱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내용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 펀딩에서 이지성 작가가 좀 상당히 욕을 먹게 되자 다음 펀딩부터는 댓글란을 원천 차단해서 또 문제를 한번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7년 9월에 한 인터뷰에서 이지성 작가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꿈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답을 찾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의 꿈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남을 비난하기보다 그 시간에 내가 믿는 진정성 있는 꿈을 향해 가라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그 자신의 그 대한 비판을 한 사람을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보면 모순되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글의 내용으로 보면은요, 이 자신의 저서인 이 리딩으로 리드하라. 여기서 이제 고대에서 전 근대까지 이 많은 인물의 예시를 들면서 인문학 고전을 독서하는 것이 일반 사람의 평범한 두뇌를 깨우쳐서 천재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이상하죠? 전 근대 사회에서 이 그러한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 가문의 후원을 받아서 뭐 노예도 많고 뭐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요. 직업이 없어도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금수저들이 대부분인데 뭐 좀 너무 좀 인문학 우위론을 얘기했던 게 아닌가라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부터 뭐 지주나 양반, 뭐 부자, 왕족, 귀족 등으로 불리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빈곤한 사람이 이 전근대 시대에 인문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이미 사회적 지위를 갖춘 사람들이 이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을 얻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엥겔스인데요. 이 마르크스는 워낙 불규칙적인 경제 생활에 빠져서 이 돈을 벌 때는 나름 괜찮은 수입이었지만 생애 전반적으로 굉장히 가난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엥겔스는 원래부터 좀 타고났어요. 집안 자체도 괜찮았고요. 마르크스를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와줬죠. 물론 인문학적 그 내용이 지식으로서 그 무기로 갖고 있다면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뭐 어떠한 비즈니스 활동이라든가 또는 어떤 뭐 정치 사회적인 일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문학적 지식만이 모든 것을 만들어준다. 모든 뭐 부와 영광을 가져다 준다. 좀 어폐가 있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유사 인문학적 성향도 있어요. 원래 이 자기계발서라는 거는 이 정통 인문학과 그 본질에서 좀 안 맞는데요.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좀 가장 비판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뭐 철학자라던가 이런 좀 비생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계발서는 이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뭐 역량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을 최대한도로 이끌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사람들이 가장 비난하는 종류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 자기계발서 작가들처럼 인간을 이 노력하는 기계로 바라보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자기계발서 작가가 자꾸 인문학을 읽으라고 하니까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정통 철학을 공부하는 이 학도들에게도 어려운 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던가 굉장히 난해한 책들을 뭐 고등학생에게 읽으라고 하거나 뭐 금융 공부를 하려면은 미리 과학사를 공부하라. 뭐 그다음에 뭐 물리학, 그다음에 하이젠베르크 뭐 이런 식으로 좀 중구난방이라는 이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도 좀 비판의 대상이고요. 그 깊이 있는 책으로 가야 할 독자를 오히려 또 빼앗는다는 또 역설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중들이 자기 책만 읽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작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등 이 깊이 있는 책을 읽지 않게 되어서 결국은 독자에게 해악을 끼친다. 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것도 사회과학이나 진지한 책을 쓰는 분들이 할 일 없어 하는 고민이죠. 어떻게 대중에게 사랑받을지 저에게 배워 가셔야지. 그런 걸 분석하는 순간 저에게 독자를 더 뺏기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이 나오고 갈수록 독서 환경이 망해가는데 정신 차리셔야죠. 요즘 독자들은 우리나라 인문학자들이 발끝에도 미치기 어려운 하버드대나 예일대 석학들의 강의를 유튜브로 봐요. 그분들이 경쟁해야 할 건 이지성이 아니라 마이클 샌델인 거죠. 저는 그분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제 시장이 따로 있고 제 독자가 따로 있는데 왜 자꾸 여기 와서 나에게 딴지를 거나요? 외국 작가들이 휩쓰는 자기계발서 시장을 되찾아온 유일한 한국 작가가 저예요. 제가 애국자인 거죠. 저의 강점을 키워줘야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아주 격하게 좀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좀 있는 편입니다. 이건 좀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또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한 이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부분들도 많고요. 뭐, 뭐 나는 높은 판매 부수를 통해서 대중에게 인문학을 더 많이 제공했으니 뭐 나를 비판하는 당신들보다 또는 마이클 샌델 같은 외국 인문학자들보다 훨씬 낫다. 또 교양서적에 교양이 없으면 판매 부수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뭐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또 삼천포로 빠지는 이 기승전 개신교 전도도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종교의 뭐 좋은 점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자꾸 이 개신교를 믿지 않으면 자꾸 어긋난 인간이다라는 투로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책의 내용도 깎아먹어요. 또 자세히 보면은 과학적 오류, 또 역사학적 오류, 또 철학적 오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구글이나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이지성 작가의 오류들만 또 따로 모아놓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위 이지성 바가 많은 만큼 이지성 작가를 까는 사람들도 아주 많은 참
재밌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비슷한 주제의 책을 자주 쓰다가 예전에 썼던 글을 조금씩 수정해서 뭐 같은 단어를 뭐 동어 반복한다거나 조금 미사여구를 덧붙여서 좀 분량을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좀 심할 정도예요. 억지로 내용을 채우려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여서 뭐 이건 뭐 거의 자기 표절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훌륭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참 애매합니다. 또 예전 2012년에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이 편집자의 의견은 이 교정과 교열 외에는 일절 받지 않으며 출판사가 허락 없이 책을 고치면 굉장히 화를 심하게 낸다고 합니다. 이 사실관계의 오류에 대해서도 비록 틀린 내용이라도 허락받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작가로서의 자존심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독자가 읽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고 또 틀린 정보를 접하면 그게 과연 책인가? 이 이지성 씨의 책에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이 많지만 많은 오류가 있는 것도 사실 편집자의 의견을 무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죠. 상당히 좀 이 부분은 고쳐야 되는데 좀 성격상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분. 그리고 좀 과시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뭐 예전에 뭐 어려운 과정을 뭐 잘 넘기셨네요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뭐 그런 상황에서도 미인대회 출신 여자친구만 3명을 사귀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독특한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이지성 작가에 대해 이제 뭐 장점, 단점, 그러고 보니까 단점을 더 많이 좀 써놓은 것 같네요.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이 책 에이트의 내용은 굉장히 우수하다는 게 뭐 지금 뭐 판매 부수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이 책 굉장히 우수합니다. 꼭 읽어봐야 될 가치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요즘 다들 뭐 신문, TV 그리고 뭐 인터넷 안 보는 사람 없으니까 이 인공지능 AI 유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용을 많이는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이지성 작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고 아주 다양한 방면으로 좀 깊이 생각을 했다는 느낌이 와요. 그리고 이 책에 굉장히 잘 정리해 놨고 좀 자극과 좀 긴장을 확실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키워드를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요. 이 미래의 인류 사회는 이 가공할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아주 소수의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대부분의 계급으로 나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이 전자에 속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 이러한 국민을 최대한 많이 배출하기 위해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사실도 잘 좀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인공지능 분야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총이 발명되었고 다들 총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만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활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또 이미 전기가 발명되어서 다들 전기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아이들에게 좀 더 오래 타는 양질의 양초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여러 좀 인공지능 관련된 사회 전반의 좀 미진한 부분들, 그리고 전 근대적인 교육제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저도 한번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통계치를 봐도 증빙이 되는데요. 이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율이 세계 1위인 나라가 어디인지 아는가라는 질문에 저도 그냥 막연하게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그 비율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뭐 정답은 우리나라입니다. 이 세계 로봇 연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간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수가 세계 평균은 69대인데 무려 460대나 많은 530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명당 530대의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도 2016년 자료고요. 2018년에 아직 좀 통계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동안에 한국 사회가 또 변했으니까 당연히 올랐겠죠.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뭐 지금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거고요. 인간을 대체하는 이 비율 1위. 좀 무섭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점점 더 확대된다는 내용이겠죠. 물론 우리나라도 이 다가올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있는 계층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기득권층인데요. 뭐 우파이든 좌파이든 간에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무지하고 무능하며 위선적이고 부패하다고 작가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래를 잘 대비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이 각계각층의 기득권층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 예전 알파고 사태 이후로 뭐 인공지능 포럼이라든가 강연회, 토론회, 그리고 각종 석박사 과정 등등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관한 지식을 열심히 쌓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발로 뛰어서 여기저기 취재하고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하네요. 물론 그나마도 인공지능 공부가 아주 초기 단계에 주입식 공부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나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인공지능에 관한 지식이 가장 많고 인공지능 시대를 가장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 거죠. 게다가 이들 계층에게는 기존의 자본과 권력은 물론이고 각종 뭐 혼맥 등을 활용한 인맥까지 있죠. 아마도 이들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지금의 부와 이 권력을 유지하면서 잘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득권층은 좀 없어져야 할 적폐 세력이기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층들도 그냥 얻은 것은 아니겠죠. 이것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기득권도 없는 이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를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겠죠. 그리고 남은 평생 동안 거의 뭐 빈민, 난민 수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중간한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할 만한 직업군 자체가 사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처럼 그냥 적당히 살다가 어느 날 나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나 자신을 만들어 갈 것인가? 뭐 선택은 스스로가 해야 되겠죠. 이 책은 이후에 많은 내용으로 인공지능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 그리고 어느 시대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지배 계급은 전체 국민의 약 1%에서 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뭐 가까운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그랬죠. 이성계와 정도전이 이 조선을 개국했을 때도 이 신진사대부 양반 세력은 이 전체의 1%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 이들의 명령을 듣는 뭐 사람들이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도 1% 정도의 사람이 각계각층의 핵심을 쥐고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이 모든 것을 가졌던 이 지배 계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만 해도 그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 부와 권력을 대대로 물려줬죠.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 조선의 지배 계급이 시대를 읽지 못하고 역사에 뒤떨어진 교육을 고수하고 뭐 성리학 같은 거죠.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뭐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조선의 멸망으로 이어졌죠. 대한민국의 지배 계급도 이 교육을 통해서 이 부와 권력을 대물리며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재벌들, 정치가들,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다들 최고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 밖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평등한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그리고 학교 교육의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이 자녀들을 이 국내의 공교육 체계에 두지 않습니다. 다니게 하더라도 아주 소수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정통 귀족 양성 학교, 그런 계층들만이 모이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이 되는 그런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가진 모든 힘과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래서 신귀족이 탄생하게 되죠.
당연히 앞으로의 시대에는 또 더 빨리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는 한 지역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지배 계급에 속하는 실리콘밸리의 상위 1%들이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시대에 새로운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을 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2008년에 새로운 아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기관을 세웠는데요. 그것이 바로 싱귤레리티 대학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기계처럼 행하는 사람들, 앞으로 인간들보다 훨씬 뛰어난 기계인 인공지능에게 바로 대처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고유의 활동인 독서와 사색, 성찰 등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존재가 되겠죠. 다만 정통의 기존 그 인간들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인문학적 성찰,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 필수적인 코딩을 비롯한 이 소프트웨어 역량,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아주 소수의 인재들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현재 그토록 위협하고 있는가? 우리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국가는 누가 이끌어 가나요? 정치, 경제, 행정, 문화, 교육, 국방, 이 각 분야에서 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학창 시절 내에 그 왜 안경 끼고 공부 열심히 하는 이 소위 공부벌레들, 그러니까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한마디로 지식의 달인들이죠. 이들이 이끌어 갔고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럼 사회는 어떻죠? 이들 역시 공부벌레로 살다가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올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우리의 국가와 사회, 정통적인 이 지식의 달인들이 이끌어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까지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학교와 학원, 기타 교육기관에서 점수를 잘 받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정해진 길을 잘 걸어가기를 바래왔죠. 그런데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는 현재 학교 공부, 기타 이 정해진 루트의 이런 지식들이 힘을 잃게 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성적이 좋다는 이유 하나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현재의 국가와 사회 시스템은 몰락 또는 붕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전통적인 공부가 사라진 세상에서 살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대한민국은 앞으로 큰일 날 소지가 많다는 게 이 저자의 소견입니다. 이 돈의 흐름을 보면 또 알 수 있는데요. 보통 이 자본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인류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르네상스 같은 경우를 좀 다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정도의 이 철학적 풍미를 기대할 수는 없는 시절이죠. 오늘날은 돈 되는 곳으로 모든 사람이 움직이고 물자가 흡수되고 신기술이 태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오늘날 세계의 돈줄을 쥐고 있는 곳은 어딜까요? 이런 앞에 말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바로 미국의 월스트리트라는 답이 나옵니다. 여기는 예전부터 과학기술, 특히 AI 인공지능 기술의 현대적 신르네상스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에 투자되는 돈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들은 그냥 단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실리콘밸리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본의 아니게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셈이죠. 거대한 자본이 있는 곳에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어떤 형식으로든 세상을 변하게 하는 힘이 그곳에서 탄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초인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요, 그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각계각층의 베스트 인재들이 오니까 사업의 흐름이라든가 기술의 흐름 같은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 또한 노력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긴 하지만요. 바로 이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기술들이
서서히 사람들의 목줄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보통의 사람이 이제 각계각층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진출하는 분야가 뭐 뻔합니다. 만약에 경제나 경영 쪽으로 뛰어나다면은요. 미국 기준으로 미국이 곧 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준이니까요. 월스트리트나 이런 쪽으로 가서 뭐 금융을 만지겠죠. 뭐 펀드 매니저나 뭐 애널리스트 등으로요. 사실상 이들이 이 경제라는 학문에서 현재로는 가장 뛰어난 성취를 보인 세계 베스트 인재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켄쇼 테크놀로지라는 이 인공지능 스타트업에서요. 이 딥러닝 기술을 탑재한 사이버 직원 켄쇼를 만들어서 골드만삭스에 입사를 시켰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산 거죠. 인공지능이니까 당연하게도요.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않습니다. 출근만 있지 퇴근도 하지 않고요. 잠도 자지 않고 휴가도 가지 않죠. 오직 일만 합니다. 그것도 매일 24시간 내내 인간의 가장 천재의 베스트 컨디션으로 일을 하죠. 고객을 불친절하게 대한다거나 동료와 사이가 나빠진다거나 상사에게 불평하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일이 먼저냐 행복이 먼저냐 하는 식의 고민도 없고 뭐 사내 권력이라든가 승진에 대한 희망도 일절 없죠. 오로지 일뿐입니다. 게다가 투명하고 정직하죠. 업무 성과 결과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던 600명의 트레이더가 약 한 달 가까이 처리하는 이 엄청난 일을 고작 3시간여 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600명을 합한 것보다 몇 배는 일을 더 잘해서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죠. 덕분에 기존 600명에서 598명의 트레이더가 회사에서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짐 싸서 집에 가야죠. 그러면 남은 2명은 무엇 때문에 해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인공지능보다 일을 잘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의 업무를 보조할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서브 인력만 남겨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은 2명은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처지로 전락했고요. 그나마도 남은 600명 중에 가장 뛰어난 2명이 선택됐을 뿐입니다. 이 인공지능 켄쇼의 엄청난 위력을 경험한 이 월스트리트의 투자 회사들은 이 골드만삭스를 따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인공지능을 회사로 들여와서 적응을 시키고 점차적으로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인공지능을 회사에 도입하기로 한 그 CEO도 물러나게 됐죠. 엄청난 일입니다. 경제, 경영, 금융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전 세계의 베스트 인력들이 모인다는 이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그 중에서도 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면은 거의 베스트죠. 여기에서도 최강의 인력들, 거의 인간들 중에서는 이 금융 경제의 최고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 회사에 다니는 우리가 뭐 비록 직군은 다를 수 있지만 이들보다 뛰어날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들보다 적어도 비즈니스적인 능력에서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잘렸으면은요, 우리도 곧 잘립니다. 다만 그 시간차가 있는 거고요. 각 국가마다 적응하는데 그 상황에 좀 변수만 있을 뿐이죠. 곧 그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월스트리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전통사회에서의 좋은 학력, 전통적인 지식을 암기하고 외우고 그 다음에 뭐 단순 반복적으로 써먹는 이런 내용들은 점점 미래 사회의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시스템, 국가와 사회를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학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들 애들을 쥐어짜면서 공부하라고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공부가 추구하는 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군, 미래에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의사, 약사,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세무사, 뭐 기타 등등 이러한 좀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직업군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오늘도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다 헛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의사 같은 경우는요. 아마 앞으로는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의 능력이 뭐 몇백, 몇천, 몇만 배가 더 뛰어나게 되니까 이제는 인간에게 진료를 받는 게 불안하고 그 자체가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은 점점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책에 나온 예시인데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운전하니까 당연히 사람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운전을 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시간에 문제죠. 아마 개선이 될 겁니다.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그러면 이 차량 운전에 관계된 직업군들 다 사라지게 되겠죠. 인간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범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 부분만 있나요? 이과 공부의 최강이라고 하는 의학도 그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IBM에서는 이미 그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공지능 의사 왓슨은 이미 만여 개에 가까운 이 의료기관이 축적한 의료 정보, 그리고 120만 편 이상의 의학 논문, 400만 건 이상의 제약 특허, 그리고 1억 명 이상의 환자 정보와 2억 명 이상의 생체 정보를 모두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는 최첨단의 인공지능 의사입니다. 또한 엄청난 수의 의료 이미지 파일도 보유하고 있죠. 이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인간 의사와 비교하면은 좀 느낌이 어떨까요? 제 아무리 천재적인 신의, 명의, 이런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런 의사들이라고 한들 지금까지 왓슨이 공부한 거에 정말 몇만 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인간 의사와 달리 이 왓슨은요, 한 번 공부한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요. 또 한 번 공부한 의학 지식을 불러내는데 클릭 한 번 하면 순식간이죠. 한마디로 의학 공부에 있어서 이미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완패한 수준입니다. 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이 암 전문의들이 모여 있다는 이 미국 메모리얼 슬런 캐터링 암 센터, 여기에서 이미 레지던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중국, 인도, 한국, 기타 여러 나라의 병원에서 이 인간 의사들과 함께 의료 행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언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근데 이게 과연 조언으로 머물 수 있을까요? 인간은 이런 가공할 데이터와 이런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린 이 인공지능 의사의 의견을 과연 무시할 수가 있을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이에 관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미국 종양학회에 따르면 이 인간 의사들의 암 진단 정확도는 80% 수준. 근데 왓슨은 방광암 91%, 췌장암 94%, 대장암 98%, 그리고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거의 100%의 확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간 의사들은 폐암 진단이 좀 약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50% 수준입니다. 근데 이 왓슨은 거의 90% 이상의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이 의료기술의 정점인 이 암 진료에서 왓슨은 이미 오래전에 인간 의사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들을 뛰어넘은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일부의 데이터가 아닌가라고 하면은요, 이에 관련한 또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방사선과 의사들과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의사, 이 환자들의 폐를 촬영한 CT 영상을 보고 암을 진단했는데요. 인간 의사들은 평균 7%의 실수, 그러니까 100건 중에 7건은 이 폐암 진단을 놓쳤다는 얘기죠. 반면 인공지능 의사의 실수는 0%였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의사는 인간 의사보다 1만 배나 빠른 영상 판독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이 비주얼 영상 부문에서 인간은 인공지능의 상대가 안 됩니다. 이미 거의 인간과 곤충 수준으로 차이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조교수이자 심장 전문의 팀이 만든 인공지능 의사의 심장 초음파 분석 능력, 정확도가 92%라고 하는데요. 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심장 전문의들의 정확도는 이보다 한참 낮은 79%였습니다. 또 피부과의 경우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연구팀에서 이 의사 58명과 포토파인더 시스템에서 개발한 이 인공지능 피부과 의사의 피부암 진단 정확도 대결,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결과는 95%의 정확도를 보인 인공지능 피부과 의사의 완승이었습니다. 인간 의사들의 정확도는 약 86%였다고 합니다. 또 일반 질병에서는 그럼 어떤가? 이 영국 왕립의사협회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인간 의사들은 일반 질병의 진단 정확도가 천차만별이었다고 합니다.
52%에서 99%. 그러나 영국 인공지능 기업 바빌론 헬스에서 만든 인공지능 의사의 일반 질병 진단 정확도는 98%로 매우 일정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꽤 발전했는데요. 이 건국대학교 병원의 이 정형외과 교수팀이 개발한 인공지능 의사, 이 어깨 골절의 진단 정확도가 96%로 인간 정형외과 의사들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가로 더 놀랍게도 인공지능 의사의 이 진단 정확도는 골절 형태가 더 복잡할수록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중국이 개발한 인공지능 신경과 의사, 이 중국 최고의 신경과 의사들로부터 깨어날 가망이 전혀 없다는 진단을 받은 7명의 환자를 진찰한 뒤에 1년 안에 이들은 의식을 회복한다고 판정했다고 합니다. 이 7명의 환자는 모두 인공지능 의사의 진단대로 1년 이내에 식물인간 상태를 벗어났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후에 나오는데요. 인공지능 의사는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순간에도 휴식 없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휴식을 하거나 한눈을 판다거나 뭐 밥을 먹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이런 시간에 로스 없이 자지도 않고 인류에게 절대 불가능의 영역인 이 의학의 완성, 이곳을 향해 뛰어나가고 있죠. 게다가 실력뿐만이 아닙니다. 인간 환자들은 인공지능 의사를 인간 의사보다 더 편안하게 여기고 더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있는데요. 2016년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도입한 이 가천대학교 길병원, 만일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가 서로 다른 처방을 내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암 환자 100명이 모두 인공지능 의사의 처방을 따르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서울로 암 환자가 많이 빠져나가는 뭐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 지방병원은. 근데 이제 이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빅5 병원에서 이 길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는 환자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는 이 5대 메이저 병원의 명의들보다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죠. 뭐 이런 현상은 왓슨을 도입한 다른 병원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의학의 역할은 확실히 변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의사들, 인간 의사들 사이에서 이 명의라는 단어가 이제 없어지겠죠? 인공지능 의사보다 뛰어난 의사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지금까지 의사 고유의 업무가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간호 업무가 좀 남겠죠. 이거는 대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 말하는 간호는 이제 환자의 육체적 그리고 심적 두려움, 불안, 이런 부분을 돌보는 주로 케어 서비스, 뭐 쉽게 말해서 인간의 감성에 기초한 그런 돌봄, 뭐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결국 인공지능 의사와의 경쟁에서 패배한, 뭐 나중에 패배하게 되겠죠. 결국은 인간 의사들이 결국 이 간호 업무에 뛰어들지만 이미 인공지능 로봇 간호사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병원에 남은 인간 간호사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하고 마침내 병원을 떠나게 된다는 그런 슬픈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결국 밥을 굶을 수 있다는 아주 슬픈 내용이 예상된다는 거죠. 의료 사고가 뭐 데이터에 근거하니까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인간 의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공식적인 데이터고요. 각 병원에서는 이상한 좀 세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IBM 왓슨이 제시한 이 기초 상세 데이터가 일선 병원에 가면은 그 정상적인 수치보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폐암을 진단하는데 폐암 진단율이 100%인 이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명의들로 가득 찬 이런 어느 나라든지 이 빅3, 빅5 이런 병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게 되면 갑자기 이 진단의 정확도가 팍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 IBM 왓슨도 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의 좀 문제점 때문에 보급되는데 상당히 좀 더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극히 제 생각인데요. 왜 IBM이 임상 테스트를 보통하고 내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임상 테스트를 했고요. 전 세계의 전 인종에 걸쳐서 아주 골고루 데이터를 진짜 수십만, 수백만 건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몇십 건, 몇백 건을 하는 그 대형 병원에서는 이 데이터의 신뢰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인간 의사들의 이 조작의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두려운 거죠. 이 인공지능 의사의 이 뛰어남을 직접 보니까 지금도 상대가 안 되고요. 앞으로는 더더욱 더 벌어지겠죠.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 결과가 병원에만 가면 떨어지는 이 왓슨의 이 정확도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예전 편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있는 가족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가 이 환자의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신뢰도, 그들의 정성, 실력,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신뢰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저에게 만약에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오더라도 저도 아마 인공지능 의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딱 봐도 문과 위주의 최강의 직업인 이 금융사 애널리스트, 그것도 월스트리트, 그리고 이공계의 가장 최강의 직업군, 의사, 이 두 직업군이 이미 끝났습니다. 뭐 앞으로는 뭐 더 내리막길이죠. 어떤 의미로 생각해봐도 더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혹시 살아남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들의 역할은 축소될 거고요. 그들의 수입도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참으로 화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 1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나머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침투한 내용들, 그리고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의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